자, 이번 시간에도 이제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세요. 아까 지금 제가 양반전에 대한 이야기 좀 하다가 2교시가 끝났어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들어오시면 제가 또 수락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보세요. 그래서 그 여러분 교재 그러니까 38쪽을 좀 보세요. 38쪽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38쪽입니다. 페이지. 자, 38쪽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8쪽을 한번 보십시오. 자, 페이지 38쪽. 자, 38쪽에서 아까 거기 이제 했던 걸 보면 이제 흥부전의 경우는 그런 이제 공익까지 불을 축적하는 그런 어떤 분홍의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고, 그렇죠? 그다음에 양반전은 이제 그 밑에 연안 박지원의 소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39쪽을 다시 보면 양반전에는 첫째 줄입니다. 양반과 그 안에 군수와 천부의 네 인물이 등장한다. 선량하기만 한 양반은 경제적인 난파를 스스로 만드는 것 자체예요. 분수 없이 타먹다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가의 곡식만 자기가 빌려간 거예요. 조미를, 그러니까 그 곡식이죠, 조미라는 게. 상환할 길이 없어서 하룻밤에 이제 그 일야 물고 있을 때 당신은 평생 긁기만 좋아하니 관곡을 앞둔데 도움이 안 된다. 양반이 일전짜리도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황되게 양반의 채통만 지키려다가 무능한 선인 흥부와 이를 통렬히 비난하던 아내를 연상하게 된다. 양반전의 양반은 수탈당하지 않은 흥부라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 써놨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두 번째 단락에 천부와 군수가 양반전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이제 흥부나 채분 같은 사족 양반이 경제적으로 몰락할 때 귀속 신부는 현실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천인까지 전락되는 천인인 놀부도 속량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경제 능력만 있으면 양인이 될 수 있다는 시대 상황.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제 막 양반 사고 팔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8세기의 반포가 돼 속대전. 그러니까 속대전이라는 것은 양반을 사고 팔고 한다는 거예요. 속대전이란 말이 쉽게 말하면 양반 매매를 한다는 거, 매매. 양반 문서 매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반권의 매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풍조였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놓고 그 밑에 보세요. 마지막 단락. 그래서 매매계약에서 군수가 제시한 양반의 조건. 배고파도 참고 추위도 견디고 가난함을 입 밖에 드러내서는 안 되고 손에 돈을 쥐어서도 안 되고 쌀값을 물어서도 안 되고 돈놀이를 해도 안 되고 이빨 딱딱 부딪히며 뒤통수를 주먹으로 자근자근 두드리고 잔기침을 하며 입맛을 다시고 안 잡고 관은 소매자락으로 쓸어서 반듯하게 하고 양치질을 지나치게 해서도 안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시대착오적이라는 거,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건 시대착오라는 게 그 40페이지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이제 나는 이런 거 안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겁니다. 여기는 뭐 엄청나게 길게 써놨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양반전은.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뭐 양반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민홍의 그 이야기를 좀 설명을 좀 하죠. 민홍전에 대한 이야기. 자, 이 연안 박지원은 참 재밌는 사람이죠. 양반인데 양반 이야기를 뭐 쓰기도 했지만 이런 평민이나 천민 이야기를 되게 많이 썼어요. 자, 그래서 40페이지에다가 민홍전이라고 쓰신 다음에 좀 필기를 좀 하세요. 자, 민홍전은 첫 번째. 자, 귀신과 신선이 어떤 사람이냐? 자, 귀신은 등불 뒷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 이 귀신이고 신선은 뭐냐? 가세가 빈곤하여 세상을 싫어하는 자. 자, 이게 참 재밌는 건데 보세요. 이 신선 선자가 이게 왜 신선 선자냐? 자, 사람 인자에다가요 매산자가 신선 선자예요. 사람이 산으로 간다는 거. 우리 그 MBN의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 보면 다 신선이에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사람이 산으로 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로 거기 간 분들이 정말 돈이 부유해서 그냥 간 분들도 있어요. 막 산을 사가지고. 근데 이제 대부분이 거기에 집만 이렇게 뭐 빌린다든가 집만 사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대부분이 사람 관계에 의해서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는 분들도 많죠. 이제 뭐 사기를 당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 신선 선자라는 것은 이제 그런 거예요. 이런 의미로 쓴다는 거.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좀 알아두고 세 번째는 민홍의 사회 참여 의지와 경륜, 실현 욕구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칠척 대황의 박멸이에요. 통렬한 사회 비판. 이 칠척대왕이라는 게 뭐냐면 한자로 쓰면 칠척이에요. 칠척 대황. 요게 뭐냐면 이 벌레를 말해요. 벌레 황자예요. 벌레 황자. 큰 벌레죠. 근데 어떤 큰 벌레냐? 칠척 정도 되는 큰 벌레를 말하는 거예요. 칠척. 그러니까 보통 이 척이라는 개념 삼척 동자도 다 한다라고 뭐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이제 척은 뭐 한 25에서 30cm 뭐 이 정도 내외예요. 그러니까 칠척이라고 하면 뭐랄까 우리나라 이제 우리 키 크기라면 180, 190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아주 큰 벌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칠척대왕이 뭘 의미하겠어요? 탐관오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사회 비판. 그 다음에 나와 민홍의 어떤 그 다섯 번째죠. 나와 민홍의 이야기죠. 근데 이 나는 누구냐? 서술자. 민홍은 뭐냐? 이야기꾼이다. 자, 이게 이제 나와 민홍의 이야기입니다. 이 민홍전을 여러분이 좀 안 읽어보신 분은 좀 이렇게 해설된 것들이 시중에도 있고 그래요. 연암 박지원의 책은 워낙 유명해서 좀 읽어보시고 좀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민홍전, 양반전 이런 거는. 자, 그래서 다시 교재를 보겠습니다. 41쪽부터 이제 보세요. 그래서 민홍은 옛사람의 기이한 절개나 위대한 발자취를 그리워해서 의기에 북받쳐서 흥분하고 정기를 읽을 때마다 한숨 짓고 눈물 흘리지 않는 적이 없다. 다혈질의 무인이었다. 연암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등불 뒷그늘에 앉아 여기서 아까 설명했죠? 귀신이에요. 가세가 빈곤의 세상을 싫어하는 자가 신선이다. 뭐 신선이나 귀신의 부정이라는 작가의 의도가 보이지만 생활과 현실로부터 도피 태도에 대한 비판이다. 작가는 적극적으로 생산적인 사회 참여를 민홍의 입을 빌려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민홍전에 있는 나와 민홍은 어떻게 되느냐? 나는 부잣집 아들이죠. 영의 영, 젊어요. 자, 민홍은 나이 많고 가난해. 민홍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읽어보시면 좀 되는데 그 밑에 단락을 좀 볼게요. 위에는 좀 여러분 읽어보시고 민홍은 다시 자객으로부터 서쪽 집안 황충 나왔죠. 이게 이제 아주 뭐랄까 메뚜기 같은 거 생겨서 농사에 지장이 많아서 조정에서 잡으라는 영이 내려졌고 그런 작은 버러지 잡지 말고 종로 바닥에 걸어다니는 큰 황충을 잡아라. 머리는 검고 입은 큰 칠척대왕, 눈은 부리부리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칠척대왕, 사회암이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또 예덕선생전 나왔죠. 인분 지우는 사람이에요. 그런 당대의 석학 선귤자 이덕무가 이제 책만 읽는 바보에서 간서치라는 그 호칭이 불러진 사람이 이덕무입니다. 두통 교분, 석학과 인분수거꾼 그것은 이게 똥찌개 지고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그런 정화차 이런 게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통에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똥찌개라는 말 하죠. 이런 거 지고 다니는 사람 말하는.
극단적인 대조계층이다. 그렇게 석학의 제자 자목이 그 스승과의 교분 관계에서 치욕을 느낄 만도 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러니까 박지원은 소재로 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적 선생도 아주 똑똑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게 없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자, 42쪽의 두 번째 단락. 석학 선교자는 분욕군 엄행수의 비니무원. 이게 뭐냐면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42쪽에 나오는 비니무원.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요. 천이불기. 천이불기는 뭐예요? 천이불기. 그러니까 이 천은 이 야틀천자거든요. 야틀천자. 그 천하다 뭐 이런 뜻이죠. 천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뭐랄까요? 그릇되게 생각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것을 요즘 말로 하면 뭐랄까?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묵묵히 무실력행 열심히 자기 일에 힘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제일 마지막 단락입니다. 민중의식이 집약된 게 허생전이다. 먼저 등장인물 허생을 통해 보여준 연암의 부에 대한 인식 방법에는 주목한 점이 있다. 자, 이것도 좀 필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43쪽에다가 좀 필기를 좀 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작품이 허생전이 나와요. 자, 허생전은 첫 번째, 경제적 기반. 부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문자, 학문, 그 다음에 의관, 제도. 자, 그럼 두 번째는 상품 독점이죠. 요즘 말로 독과점에 혼자 막 다 사가버리는 거잖아요. 빈약한 유통구조. 그다음에 독점 수법의 비윤리적 성격 비판.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인본주의 실현의 필요 조건으로서의 경제적 기반. 자, 이렇게 좀 필기를 해주시고 이제 쓰신 다음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허생전에서 이제 중요한 특징들이 이렇게 있다. 그렇게 좀 필기하시고 좀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43페이지를 보세요. 둘째 줄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허생은 10년 작정으로 글 공부를 해요. 7년 되던 해에 밀어닥치는 경제적 공핍에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서 장안 갑부 변가로부터 만냥을 빌려요. 장사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 독과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이 있다 하면 과일을 막 다 사버린 거예요. 전국에 있는 과일을. 그러니까 나중에 물가 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막 파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조건이 학문보다 선행하다. 이런 얘기죠. 그 밑에 나왔죠. 당면 과제다. 경제적으로 무력한 허생은 아내가 주야로 독서만 하더니 기껏 배운 게 내야요. 어찌하란 말인가? 이 내야라는 게 뭐냐면 어찌하면 어찌하란 말인가? 이런 뜻이에요. 공무도화가에 보면 나오죠. 공무도화가. 공무도화, 공경도화, 타이사, 당내공화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럴 때 내야 나오잖아요.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할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여튼 공쟁이도 못하고, 그러니까 공쟁이는 공업이에요. 공업. 장사도 못한다면 도적질은 왜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돈을 끌어가는 거죠. 한양중 수채부호, 한양 중에 누가 가장 부자냐고 물어봐요. 변씨에게 이제 만냥을 아주 당당하게 빌려갑니다. 그러니까 변씨가 차용증서도 안 써주고 빌려줘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니 아버지는 왜 그 만냥을 빌려주냐 그랬더니 눈빛이 살아있다.
해가지고 빌려줬는데 나중에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만냥을 빌린 것에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이 줘요. 그 허생제령이 나오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 쭉 나옵니다. 뭐 이걸 다 뭐 제가 일일이 설명을 못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돈도 막 바닷속에 버려버려요. 너무 많은 돈은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43페이지를 보세요. 43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거기 그 43페이지 그 인용문 나오죠. 인용문. 인용문에서 세 줄 위로 올라가서 볼게요. 허생이 100만 금을 치부했어요. 그 100만 금을 벌었다는 소리예요. 도적의 무리를 이끌고 무인도로 가서 기름진 낙들을 건설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는 먼저 불을 모으고 그런 후에 문자를 만들고 의관을 만들려고 했으나 땅이 좁고 덕이 모자라 이제 난 떠나려고 한다. 아이를 낳거든 수저는 오른손으로 잡도록 가르치고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에게는 먼저 먹도록 사양하는 법을 가르치라. 그리고 문자 해득자, 그러니까 글 아는 사람을 배에 싣고 떠나요. 위절, 화, 어차도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 위절, 화, 어차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차도는 이 차자의 섬도자거든요. 이 섬에서 어차도 이 섬에서 이런 뜻이죠. 위절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끊을 절자에다가 화자는 재앙화자예요. 재앙화자. 재앙을 끊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섬은 완전히 유토피아적인 세계니까 이런 그 재앙 같은 게 별로 없을 것이다. 지서자. 그러니까 그를 아는 사람이 화의 근원이다. 말하자면 연합 민중의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토대를 구축하고 나서 학문과 윤리가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허생이 부를 축적하는 방식 아까 했죠. 장안갑부 변가에게 만금을 빌려요. 자, 삼남 요충지 안성으로 가서 대추 밤 우리 조율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추 조자입니다. 밤 율자고 배 리자고 감 그 시자예요. 조율이시 이런 재래용 품목을 골라서 매점해 버려요. 10배를 올렸다고 나오죠. 뭐 그런 얘기 나옵니다. 또 제주도에서 망건 원료를 매점해서 막대한 이윤을 얻어요. 또 무인 들어갔을 때 일본과의 교역을 통해 거북금 100만 냥을 또 축적을 해요. 넘겨보세요. 44쪽입니다. 그래서 상품 독점을 통해 판명된 국내 유통구조의 빈약성을 보여줬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유통구조가 빈약한 것이다. 또 이런 독점 수법은 국가 경제를 교란시키는 악랄한 행위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악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썼다는 거죠. 이거 이야기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좀 내려가다 보면 요컨대 한 6개 줄이네요. 부의 축적은 소망스럽다. 그러나 스타일적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 양반전이 권력에 의한 스타일이다. 허생전은 금력에 의한 스타일 방식을 고발한 것이다. 금력, 그 돈에 의한 이런 이야기죠. 셋째, 낙토건설로 일본과의 교역을 행한 사실. 수출 전 진흥의 시범을 보인 것은 자본에 의한 스타일 경계와 함께 작가가 높은 국가 경륜의 안목과 식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보세요. 그러면 셋 줄 내려가면 작가는 인간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를 부의 축적이라고 했던가 결국 그렇지만 않았다. 물량유지의 인간평가는 용납되지 않았다. 허생은 공도 빈 섬에 빌공짜니까 떠날 때 모았던 50만 금을 바다에 던져버려요. 과다한 재화는 사회 교란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돈이 뭐 꼭 다는 아니다. 재물로서 마음이 뭐 좋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45쪽. 그래서 이제 무인도를 떠날 때 첫째 줄이죠. 선부후 학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먼저 부자가 되고 나서 학문을 해라 이런 얘기. 선부후 학문이라는 게. 먼저 부자가 되고 나서 학문해라. 시서자, 글을 아는 자, 추방행위. 그 작가가 낡은 사회와 신흥 사회 사이에서 가치관 혼란 속에서 휘말릴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해놨죠. 부정을 넘어 긍정으로 간다. 변증법적인 지향. 맞죠? 무절제하고 충동적인 부귀의 욕구를 초극한다는, 극복한다는 거죠. 허생의 인생 편력, 독서의 집착, 이런 거, 경제적인 실현, 부의 축적, 이상국 건설, 축제욕의 초극,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만금이 어찌 도를 살찌울 수 있겠는가? 도란 사회 속에서 인간 구원, 휴머니즘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연함의 민중의식이 4가지라는 거예요. 그 밑에. 이건 네모 좀 쳐놓으세요. 거기 그 45쪽의 첫째부터
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둘째, 셋째, 넷째 동그라미 치고 첫째부터 접근하고 이따까지 이렇게 별표 좀 쳐보세요. 이따까지. 별 3개. 자, 하나씩 볼까요? 민중이 그들의 정당하고 건전한 권익을 신장에 가려 할 때 경제적인 관심과 부의 축적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둘째,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한 목적적이죠. 실전 방법이나 가정상 공익을 해칠 때 안 좋다. 셋째, 세속적 신분구조에 의한 인간평가가 부당하듯이 물량위주의 인간평가도 부당하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인간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넷째, 판솔기 작품의 민중의식이 본능적 충동적이었다면 연암소설은 근검한 것, 무실여행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46쪽이에요. 보세요. 자, 오늘 47쪽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알아봤다. 이런 이야기 써놓은 거고. 그러니까 이 고전 소설은 신성 소설과 세속 소설 아까 설명했죠. 그런 거. 그래서 성과 속의 대립이었다. 그래서 뭐 개마인 샤프트, 계절 샤프트도 이야기했죠. 뭐 그런 이야기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또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첫째부터 7제까지 나올 거예요. 그 밑에. 자, 거기 그 46쪽에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오른쪽에 6째, 7째 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렇게. 4번째 단락부터 첫째 이게 나올 거예요. 첫째는 뭐냐? 신성 소설에서는 공동 사회적인 인간상이 제시되었고 개인적인 인간보다는 교리가 선행하였다. 이거 아까 다 설명했어요. 그다음에 세속 소설에서는 이익사회적인 인간상, 계절 샤프트라고 그랬죠? 자신의 개야적은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 개야적은 개인적과 같다. 갈등, 사회적인 쟁점을 제기하고 해결책. 셋째, 세속소설의 민중의식은 연암소설에서보다 확대 심화되었다. 넷째, 연암 소설에서보다, 그 다음에 연암은 화폐 경제적 이익사의 재현상, 부의 축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연암이 추구한 소망스러운 민중상은 부의 지나친 축적에서도 아니고 신분의 귀천에서도 아니다. 절박하고 근면한 무실 여행하는 생활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 그런 이야기 써놓은 거고요. 자, 오른쪽. 47쪽. 따라서 고전소설이 인간 부재의 문학이요. 인간이 없다는 거죠. 현대문학과는 이질적인 작품군이라는 견해는 18세기 이후의 신성소설에는 타당하나 세속소설에서는 적용될 수가 없다. 당연하죠. 세속소설은 인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 부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7째. 고전소설의 작품 내면에서 자체적인 발전적 역동성을 발견할 수 있고 현대문학과의 전맥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고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 현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셨다는 건 어머니, 할머니, 그 할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 쭉 이렇게 가요. 쭉. 그럼 어딘지까지 가요? 막 선사시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막 계속 간다면. 맞죠? 계속해서 가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전에서 현대로 갈 수 없다. 이걸 현대로 본다면 현대의 어원을 따져가면 그대로 간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야기했잖아요. 진달래꽃이 그냥 된 게 아니다. 가시리에서 왔다. 가시리에서 왔다. 가시리 있고 나난 발이고 가시리 있고 나난. 자, 가시리는 또 어디서 왔느냐? 이 정지상이라는 작가의 송인이라고 대동강이라고도 하죠. 임을 보내는 이야기죠. 거기에서부터 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지영 작가가 제가 그런 이야기 했나요? 고전 소설을 3,000권을 읽지 않고 소설 쓰려고 현대 소설을 쓰려고 생각하지 마라. 뭐 그런 말을 했어요. 뭐 3,000권이 아니라 30권도 안 읽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만큼 고전 소설 여러분이 좀 읽으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어떤 소설을 쓰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제2부의 고소설의 유형과 특징에 들어갈 거예요. 고소설의 유형과 특징은 훨씬 더 좀 재밌어집니다. 뭐, 분담 소설은 어떻고, 대장편 소설이 어떻고, 애정 소설이 어떻고, 판소리계 소설이 어떻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그 190, 아니, 190 아니구나. 166페이지까지, 166페이지까지가 이제 2부로서 여러 가지 유형의 고전 소설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거를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